음력은 왜 쓸까요? 음력 설날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달력은 크게 태양력과 태음력의 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시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달을 넣은 것을 태음 태양력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음력이라고 합니다. 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설 3일간 법정 공휴일로 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습니다. 설날은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양력설과 음력설 두 번을 기념하니 우습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양력과 음력 둘 다 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양력과 음력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력,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한 역법, 계절이 바뀌는 주기를 근거로 하여 만든 것으로 1년을 365일, 4년마다 윤년을 두어 366일로 하고 100년마다 윤년을 1회 줄여 400년의 윤년을 97회로 정하였다. 양력이라고도 한다. 태음력,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 1년을 12달로 하고 12달은 29일의 작은 달과 30일의 큰 달로 나누었다. 회기년에 관계없이 30년에 11일의 윤희를 두었다. 음력이라고도 한다. 사전 정의에서 보았듯 태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고 태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개의 달력이 필요했을까요? 태양력은 현재 우리가 쓰는 양력과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서양의 그레고리력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24절기라는 태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력, 1582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종래의 율리우스력을 고쳐서 만든 태양력. 율리우스력에서는 400년 동안 윤년을 100회 둔 것과 달리 97회의 윤년을 두어 태양의 위치와 책력을 훨씬 잘 맞게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채용하고 있다. 태양력인 24절기는 농사짓는 농업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필요한 달력입니다. 봄에 언제 파종을 할지 그리고 언제 수확을 할지 24절기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력인 24절기에서는 동지가 설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지부터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청명, 얼음을 녹이는 비가 내리는 우수,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가 내리는 고구, 더위가 가시는 처서, 이슬이 내리기 전에 곡식을 거두라는 백로 등 이런 24절기들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지금까지 대체로 잘 맞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정은 있었습니다. 기록상에 보이는 최초의 수정은 순임금 때입니다. 상서, 순전에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후 동우를 배할했을 때 달력을 바로 잡았다고 나오는데 이는 동쪽 군자국의 경도와 순임금이 있던 북경 쪽의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기가 달라서 바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해 2월에 동쪽을 순수하고 대종에 이르러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이 기록으로 보아 정권의 중심이 동쪽 군자국에 있었다가 순임금에게 선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위를 물려받은 순임금이 동쪽으로 와서 배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음력은 왜 썼을까요? 바로 하루 두 번 있는 밀물과 썰물의 물때를 알 수 있는 달력이 음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때는 매일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48분 정도씩 늦어진다고 합니다. 육지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은 들어봤어도 살이나 조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으면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이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의 바다를 말하고 조금은 물이 적게 들어오는 시점의 바다를 말합니다. 살이 때의 물은 빨리 흐르고 조금 때의 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이렇게 살이와 조금일 때에 따라 물의 흐름인 조류도 달라졌기에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바닷물의 흐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음력은 이러한
바닷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기 때문에 어부들에게 유리했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시점인 금음달, 삭과 보름달, 망이 뜰 때는 태양과 지구 사이 중력, 지구와 달 사이 중력이 중첩되어 물이 가장 많이 들고 반대로 반달, 상현 또는 하현 때는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물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합니다. 사리와 조금은 다시 세분됩니다. 한물, 두매, 무릎사리, 배꼽사리, 가슴사리, 턱사리, 한사리, 목사리, 어깨사리, 허리사리, 그리고 한꺾기, 두꺾기, 선조금, 앉은조금, 한조금, 그리고 다시 한물, 두매로 이어지는데 15일 기준으로 반복되는 이 흐름은 상현달이 점점 더 커져서 보름달이 되고 다시 점점 작아져 하현달이 된 뒤 더 작아져서 금음달이 되는 과정과 일치하기에 음력과 같습니다. 한물은 음력 10일로 물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고 두매를 거쳐 사리로 이어지며 한사리 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며 보름달이 뜬 다음 날입니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보름경으로 이때가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날입니다. 육지 사람들도 백중날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자, 남방 해양족과 북방 민족의 혼혈. 한국 사람은 해양족과 북방 민족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통적으로 농사 짓고 살던 우리가 음력을 쓸까요? 삼면이 바다여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한민족은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세계일보 2017년 2월 12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유니스트 개념연구소는 최근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두만강 북부 러시아 동단의 악마의 문 동굴에서 발견된 7700년 전 동아시아인의 게놈을 분석했다. 악마의 문 동굴은 고구려와 동부여, 부곡저가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동굴인을 현대 베트남과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게놈과 융합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더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뒤섞이면서 한반도의 조상이 형성됐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다. 박 소장은 현대 한국인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혼합된 흔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유전적 구성은 남방계 아시아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홍산 문명에서 발견된 여신상은 몽골계라는 설도 있지만 다른 주장도 있으니 혼혈의 흔적으로 생각됩니다. 소시 이야기 32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문화의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니우허랑에서 나온 거대한 크기의 여신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옴팡진 눈과 큰 입은 동양인 이목구비와는 영 딴판이다. 언어학적으로도 북방 민족인 알타이어족과 많이 다르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탱글이 27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은 알타이어족이라 하지만 알타이어의 대표 언어인 몽골어나 터키어와는 많이 다르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어나 인도의 드라비다어가 오히려 가깝다며 우리의 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열어놓고 동방으로 사라졌다는 수메르인들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주격조사가 있고 어순과 문법에 같은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가야의 김수로 왕에게 시집온 허황옥은 첫날 밤에 통역을 데리고 대화를 했을까요? KBS 역사기행 고구려 음악 대탐사 2007년 3월 12일에 보면 인도의 드라비다족의 타미러에서 엄마, 아빠, 나, 니, 와, 바르, 나르 등 기본 어휘 1300개 정도가 현재 한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 옛날에는 통역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 기록들을 보면 크게 한반도 기준으로 북방과 남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의 혼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이란 책 7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개의 언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백제의 북방계 언어군과 진안, 변안, 가야, 신라의 남방계 언어군이 그것이다. 농경문화의 관점에서도 남방의 벼농사와 북방의 밭농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북방의 기마문화나 유목문화는 한반도 남쪽의 문화와 다르다. 남방 언어와의 유사성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3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명인 부리, 비리, 벌 등의 원형은 과연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에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세계의 여러 문명을 답사한 결과 그것이 인도에 남아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푸르로 끝나는 도시의 이름이었다. 캄푸르, 자발푸르, 고락푸르, 가락푸르 등 도시 이름의 끝에 푸르를 붙인 인도의 중북부 도시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명인 부리, 비리, 벌의 원형이다. 같은 책 12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의 기본 어휘 중 상당수가 인도 대륙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아리안계의 고대 영어, 그리스어, 아랍어, 다리어와 가깝다. 같은 책 129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의 문장 형태는 중동이나 아리아너족의 언어보다 드라비다어, 벵고로, 미얀마에 더 가깝다. 두 번째, 해양족의 이동. 남방 해양족은 당연히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4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부아시아 지역은 청동기 시대를 전후해서 인도로부터 많은 수의 민족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남부 해안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일부 집단이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해 한반도에 이른 것이다. 한국인의 남서통로에서는 우리의 말과 유사한 어법, 기초어휘의 상당량이 발견된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특징인 지성묘, 석관묘, 운관묘 등이 발견된 뿐만 아니라 우리 것과 유사한 민속, 음악, 탄생설화 등도 대부분 이 길에서만 발견된다. 해양족들은 인도를 지나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남쪽에서 신들이 배를 타고 왔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신들의 이주라는 그림이 있어요. 배 모양은 이따가 다룰 겁니다. 자, 남색, 파란색이 많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130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프타라는 말은 개발자 혹은 사물을 만든 자라는 뜻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프타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에 제방을 쌓아 홍수로부터 이집트를 구했다고 믿었다. 또 이 위대한 신은 다른 곳으로부터 왔으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와 멀리 있는 땅들도 건설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고래의 신들이 남쪽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생각했다. 선사시대의 많은 바위 그림에는 뿔이 달린 머리 장식으로 상징되는 오래된 신들이 배를 타고 이집트에 도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가 전흑 고향의 후손으로 북방 민족이라 알고 있지만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은 남방 말인 과하마였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69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하마는 키가 3자밖에 되지 않아 당시 삼척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과하마는 중국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민족이었다면 당연히 북방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쪽엔 그런 말이 없다. 몽골에도 없고 시베리아에도 없다. 과하마는 한국인의 남서통로 곳곳에 있었다. 과하마는 인도의 서북부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육되고 있었다. 과하마와 관련된 지명을 살펴보아도 북방민족보다는 해양민족과 연관된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71쪽에서 74쪽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을 가라라고 불렀다. 가락국의 왕비 허황호의 고향이 인도의 아유타야이다. 가락푸르는 아유타의 현재 지명인 아요디아와 인접해 있는 중동부에 있는 도시였다.
가락푸르의 푸르는 인도어로 도시나 읍을 가리키는 말로 옛 우리의 지명 부리와 동원어였다. 가락은 말이었다. 그러니까 가락푸르는 우리나라 말로 말의 도시인 셈이었다. 김수로왕이 세운 가락국의 뜻도 말의 나라였다. 그래서 구태여, 국호에 말멍에 가를 사용했던 것이다. 허왕의 고향은 아유타야국에 있는 도시였던 가락푸르였다. 이 외에도 고인돌의 분포가 해양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03에서 104 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운남성, 베트남 남부, 태국의 동북부, 방글라데시의 다카 지역, 인도의 동북부, 아삼 지방의 수천 개의 고인돌, 인도 남부의 수만 개의 고인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자바, 그 동쪽의 조그만 섬들, 파키스탄, 이란, 카프카스, 팔레스타인, 레바논, 몰타, 사르데냐, 볼리비아 등의 지중해 연안의 고인돌 왕국, 프랑스 남서부의 규모가 큰 고인돌 집단, 영국, 남부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져 있다. 이 지역은 구석기 시대의 주목도끼 및 구석기 말기의 장두형 인간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닮은 원시 어휘들을 사용하는 지역과 겹쳐 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본 건데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우리 것과 모양이 많이 비슷하죠. 동그랗게 구멍 나서 우리 것과 좀 구분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에 이렇게 고인돌이 있는데 이게 해양족들이 세운 거다 이 말이에요. 남방 해양족들이. 유럽의 거성 문명은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었다는데 해양족이 배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16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럽의 거석 분포 지도를 보면 거석이는 주로 섬이나 해안가 아니면 배로 다닐 수 있는 강가에 거주지를 만들고 거석을 세웠다. 내륙은 숲이 우거지고 사나운 짐승이 많았으므로 배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쉽고 빨랐을 것이다. 그리고 거석시대에는 바다가 잔잔하고 하늘이 맑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배로 오가기 좋았다. 그 출발점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이며 바닷길을 따라 전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17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석 문화는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동쪽에서 돌로 지은 주거지가, 한국에서 고인돌이, 폴리네시아에서 고분이, 이스터섬에서 석상이, 아메리카에서는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으로 전 세계에서 발견됐다. 해양족들은 배를 통해 이동을 했는데 한반도에서 동남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배 모양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러한 배 모양은 유럽의 바이킹에까지 연결됩니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8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암벽화에서 우리나라 방구대의 암벽화에 새겨진 것과 모습이 아주 유사한 배를 발견했다. 수마트라의 암벽화에는 배 이외에도 두 발로 선 채 날개를 벌리고 있는 새가 조각되어 있었다. 그 새는 가루다이다.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의 상징물이다. 변진 사람들 역시 수마트라의 배에 조각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새를 숭배했던 것이다. 울산 암구대 암각화 배 복원도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새도 이제 나왔고요. 바이킹 배 모형입니다. 자, 맨 앞과 맨 뒤를 보면 끝부분을 보면 모양이 비슷하죠. 구글 검색한 건데요. 현대의 배들은 모양이 달라요. 끝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뾰족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타던 배들은 앞뒤로 모양이 같은 거예요. 이집트 암벽에 새겨진 배 역시 울산 암구대 암각화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배의 실물 형태인 쿠프의 배가 기자 피라미드 단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쿠프의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뒤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죠. 문명의 창세기 2, 31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세트의 신전 근처에 기묘한 모양의 배를 그린 수많은 암각화가 있었다. 그 배들은 말하자면 파라오의 무덤에 그려진 태양배와 비슷했다. 요걸 태양배라고도 해요. 같은 책 161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물과 이물이 높고 중앙선실과 긴 노를 갖춘 이 배는
쿠프 피라미드에 묻힌 부장품이다. 레바논산 삼나무로 지은 이 거대한 배는 전형적인 네모진 배, 신들의 수송선이다. 이러한 배 모양은 이태리의 곤돌라에서도 보이고 페루의 갈대배에서도 같은 모양인데, 구글에서 곤돌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배 모양이 같죠. 이렇게 앞뒤로 뾰족하게 나옵니다. 자, 같은 모양이 페루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쵸? 앞뒤가 같은 모양이고 갈대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건 나중 일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 모양 장식이 있죠. 이 장식들이 원래는 새였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동물 모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인 해양족들이 멀리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배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211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라코르냐 박물관에 있는 배는 잔가지로 틀을 만들고 동물 가죽으로 덮은 아일랜드의 커라프처럼 생겼다. 가죽 돛과 녹아 있는 것은 커라프와 같지만 이물이 휘어진 것은 고대 지중해와 이집트에서 타던 배와 비슷하다. 앞에 있는 거를 이물이라고 하나 봐요. 그것이 휘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스페인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리코박터균의 보유 분포 지도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살펴본 해양족의 이동 경로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양족이 다닌 흔적이에요. 이 중에 노란색이거든요. 자, 여기 한국 쪽에서 시작해서 동남으로 갔죠. 인도에는 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또 있고 내륙으로도 갔고 이제 바다로도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중동지방,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둘 다 갔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해양족은 남색족. 중국 삼서성에 있는 진시황릉 부근 서양촌 마을에서 우연히 병마용갱이 발견되었는데 탈색되기 전 채색된 병마용들은 남색이 많았습니다. 발굴 당시의 병마용은 모두 채색되어 있었는데 보존을 잘못하여 채색은 거의 탈색되었기에 현재는 진흙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얼굴이 남색으로 칠해진 놀라운 병용이 발굴되었습니다. 남색 병용은 병마용갱 건설 때까지만 해도 피부색이 남색인 남색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남색으로 칠해진 병마용이 나왔어요. 이것은 푸른비의 사랑 블로그라는 데서 사진을 보았고요. 이런 색깔의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색족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죽석이년 중정에 남이라고 나옵니다. 남이를 정벌했다. 자, 남색족 2라고 한 거죠. 예문유치 부명에 주역을 만든 주나라 문왕인 희창이 창제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상서중후에 이르되 주문왕은 서백이라 하며 희창은 창제의 자손이다. 원문 보겠습니다. 희창 창제자라고 나오죠. 희씨의 시조는 헌원이므로 헌원은 해양민족인 남색족 창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 기록들에 나오는 동의는 해양족인 남색족인 것입니다. 현재는 남색족이 없어 그런 인종이 있었나 싶겠지만 전세계 여러 기록에 남색족이 등장합니다. 이는 진서지에 나오듯 헌원이 사방만리의 백리 영역의 국가 만구를 얻는 세계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황제가 천하를 두루 다닐 때 사방만리를 마름질하여 백리의 국가를 만구나 얻었다. 이 사방만리라는 게요, 중심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를 말을 합니다. 동의는 산동반도 쪽 동의와 만주 동의로 나뉜다고 하며 산동반도의 동의는 태평양 섬들에 사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시 이야기 101에서 103쪽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대에는 동의가 두 개였다. 선진시대의 문헌에 나오는 동의는 산둥에 살던
다원커우 문화의 신석기인이고 후한서 이후에 나오는 동이는 동북에 거주한 철기 문화인이다. 다원커우의 동이와 한민족의 선조인 동이는 별개이다. 다원커우의 인종 유형에 관해 얘네는 체질 형태상 몽골 인종에 속하나 일부 두개골에서 폴리네시아인의 특징이 나타나고 양서어 문화인과는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질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신사기에 남색족은 여러 섬들에 산다고 했으니 유전학적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남색족인 창제헌원이 전세계 만방을 통일했다는 것은 전세계에 남아있는 남색족 그림으로도 증명됩니다. 인도의 신들인 시바, 라마, 크리슈나는 청색으로 그려집니다. 헌원의 장남인 소호금천의 영역이 서쪽으로 일말이천리라고 했으니 인도도 소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남색족들이 지배 계급이 되면서 이들이 신으로 추앙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시바 신이고요. 남색으로 되어 있죠. 라마 신이에요. 역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슈나라는 신인데 역시 남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1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 메갈라야주 박물관장이 말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인 남색족을 닮고자 했는지 고대인들은 파란색으로 몸에 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골인 나라 카자흐스탄 9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쿠샨 왕정은 AD 1세기경에 생겨난 도시이고 앙리랜드의 키쉬라는 지명도 켈트족이 영국과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가를 건설하던 시기에 생긴 도시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들이 기마 민족과 연관이 있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또는 주민들이 파란색으로 온몸을 칠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 셋째, 이들은 타 지역에서 온 외래인이라는 점이다. 같은 책 10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던 신족이 편도를 했던 점, 그리고 이들이 투르크 계통의 이름을 사용했던 점, 끝으로 바알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을 푸른색으로 칠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히브리인들을 통치하던 지배계급도 아시아에서 온 기마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이 북방민족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많으나 고대에는 남색적인 해양민족이 직접적 조상이고 북방민족과는 나중에 혼혈을 통해 혈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벽화에서도 남색족이 보인다는 것이다. 태양신 라도 남색족으로 그려졌고 태양신 라와 호루스가 합쳐진 신인 라 호라크티도 남색으로 그려졌다. 이집트는 서쪽 고만국에 속하고 소호를 서쪽으로 보내 다스렸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자, 이집트의 신인 라, 녹색으로 그려졌죠. 라 호라크티도 녹색으로 그려졌어요. 이집트 신들인 오시리스는 녹색이고 녹색인데 파란색에 좀 가깝죠. 이거는 프타는 남색 또는 녹색 피부를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남색으로도 보이고 이건 녹색으로도 보이고 그러죠. 멕시코에서 발견된 코덱스 보르지아로 이름 붙여진 아즈텍 문명의 그림은 오색족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5명의 색깔이 분명하게 황색, 청색, 적색, 흑색, 분홍줄무늬, 흰색입니다. 현재 바티칸 도서관에서 보관 중이며 보르지아 추기경이 소유했었기에 보르지아 사본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분홍줄무늬 흰색은 백색족과 홍색족의 혼혈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색족이 있죠. 중국 기록에 남아있는 찬란한 동이의 문화는 남색족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안을 따라 동남아, 인도, 이집트, 유럽, 아메리카까지 갔으며 수수께끼 같은 고대 거성 문명과 피라미드와 고인들을 남겼다고 봅니다. 다만 고인들이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되니 북방 황색족과 남방 남색족의 문화 차이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만주의 동이는 북이 출신인 동명이 남하에 부여, 배달의 천자가 된 후 본격적으로 황색족과 남색족의 혼혈이 진행되었고 이후 위만 조선에게
부여를 포함한 진국 수천리를 빼앗긴 후 진국은 한반도 남부로 밀려 들어왔고 북쪽에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웠습니다. 그 후 추모가 남하에 세운 것이 고구려인데 이때는 이미 혼혈이 많이 진행되어 고구려 법가에서는 남색 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진국 지도인데요. 이렇게 한반도 남부로 그려졌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 지도가 이제 축소된 이후의 일이고요. 원래는 이 진국이 사방 수천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이 진국의 땅을 수천리를 빼앗았다고 나와요. 수천리를 동쪽으로 확장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진국이 현재 한반도 남부로 밀린 거예요. 그때 지도를 그린 거죠. 구글에서 몽고 반점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날 때 등 쪽이 파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는 아주 심하죠. 뭐 거의 전신이 그러네요. 조금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남방 해양적인 남색 쪽과 혼혈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황인종이 된 것은 북방 민족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원래 조상들은 남색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색 쪽들이 바다를 타고 전 세계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쓰는 음력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그 습관이 그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서를 세는 게 맞는 겁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려면 음력서를 세는 게 맞는 것이고 현대에 쓰는 서양력에 나오는 1월 1일은 그냥 기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며칠씩 휴일을 하실 건 없고요. 현재 서양 달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긴 하지만 우리 전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휴일 지정을 할 필요도 없는 날짜입니다. 24절기의 태양력으로 한다면 동지를 설날로 해야 되는 것이고 태음력으로 하자면 현재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태양력 대신에 태음력의 설날을 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남방 해양족인 남색 쪽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배 타고 다니려면 바다의 물길, 물때를 잘 알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음력에 더 치중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제 강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광고가 나올 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